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관 최태성 두둥.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이 밑판 지금 설계를 했는데 와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진짜. 감독님 맞죠? 네, 진짜 2시간. 선생님 뭐 이게 뭐 그 글씨 몇 개 스쳤잖아요. 이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있는 글씨 칸이며 뭐며 들어갈 내용들 이거 다 짜가지고 이게 지금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강의를 딱 찍으시면 퍼즐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판서 장인의 길은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대충 해도 사실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1%의 오차도 없는 정말 좋은 그런 판서를 보여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제 정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찍은 강의니까 무료로 마음껏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1920년대 저항을 배워볼 텐데 여기서 제가 좀 이따가 국외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엄청나게 그 이동 경로가 많아요. 화살표로 제가 그을 텐데 그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화살표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화살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추운 겨울 그 만주 발판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바로 조국 독립이라는 조국 해방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눈발 위에 자신의 발걸음을 내걸으면서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만들었고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연결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 발자국을 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아무개들이겠죠. 하지만 그 아무개들의 그 꿈은 자신들이 낸 그 발자국 끝에는 바로 조국 해방이라는 광복이라는 그 그림, 그 땅에서만큼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그 꿈,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겠던 그 발자국입니다. 그저 여러분들 무미건조한 그 선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없는 그 아무개의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그 발자국, 그 화살표 위에 그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920년대 저항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자,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소위 문화통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살짝 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3.1운동의 결과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헌병들, 태형 막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은 기만적이긴 하지만 열려있는 공간. 자, 그 열려있는 공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이 저항운동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20년대는 진짜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기간의 저항의 모습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실력 양성 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그러니까 특히 이제 1920년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10년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회주의 이 진영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 1920년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는 기존에 해왔던 민족주의 진영과 하나 더 추가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두 개의 축이 되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가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는 모습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큰 저항운동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민족주의 진영, 이제까지 해왔던 민족주의 진영은요,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란 여러분들 왜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애국 개몽 운동 아시죠? 예, 그 애국 개몽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냐면요. 이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인데요.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오게 됐던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배경은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제 정책하면서 1920년대가 되면서 무엇이 폐지가 된다? 그렇죠. 예,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원래 회사령은 허가제였는데 이제 신고제가 되면서 이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관세마저도 폐지가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거대 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마음껏 회사를 지으면서 진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민족 자본들은 그 일본 거대 자본과 맞서 싸워야 돼. 쉽지 않아. 관세까지 폐지됐어. 그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자? 애국심이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거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삼성을 쓰시겠습니까? 갤럭시를 쓰시겠습니까? 아이폰을 쓰시겠습니까? 자, 우리 거 써야지. 이렇게 이야기 지금은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당시 일제 강점기란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그래서 이 애국심이 호소하는 것들이 위기니까 먹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물산장려 운동이 처음으로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 두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 구한 말에 국채보상 운동 있잖아요. 이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것은 어디다? 대구입니다. 이 대구와 1920년대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이다.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진다고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게 더 늘어날까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산다는 사람 많단 말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비판을 했느냐? 바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진영. 이 사회주의 세력이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라 하면 이거죠. 사회주의 그 목표는 뭐예요? 자본가 타도예요. 자본가를 타도하고 농민, 노동자가 중심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죠? 민족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민족이라는 개념 안에는 자본가도 들어가고 농민도 들어가고 노동자도 들어가고 우린 다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가 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사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타도 대상 안에는 바로 이 민족주의 진영의 자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손잡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도대체 이 물산장려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원래 우리 가난한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물산장려 세력이었다. 우리가 뭐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없지 않냐? 우리는 그저 싼 국산품 원래부터 애용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면서 그 국산품 값이 올라가 버렸다. 이거 우리 손해다. 이거 누굴 위한 운동이냐? 이거 자본가를 위한 운동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크게 성행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네, 이상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설명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2차 교육령, 1920년대에 발효되었던 이 2차 교육령,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2차 교육령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만들어졌을까? 2차 교육령의 핵심은 뭐냐면 한일 간 학제를 동일시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분명히 일제 정책 배우면서 1910년대 이 학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은 몇 년 다닌다 그랬죠? 4년. 일본인들은 6년. 뭐야, 차별하냐 이거. 그죠? 이게 달랐다고요, 학제가. 공부하는 기간이 달랐다고요. 그런데 3.1운동의 결과 소위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출발했던 게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1920년대. 근데 뭐 일본이 이거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네, 이거 방해하죠. 네,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결국은 일본의 그 방해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고요. 일본이 그래서 학교를 세우죠. 네, 그 학교가 뭡니까? 그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 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문맹퇴치운동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교육, 그 다음에 경제, 식산흥업이잖아요. 애국개몽운동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언론, 교육, 식산흥업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교육과 식산흥업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뭐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본다면 문자 보급 운동이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은요, 바로 조선일보. 1920년대 만들어졌던 이 조선일보가 바로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입니다. 쟁의가 뭘까요, 여러분들? 투쟁! 네. 네. 바로 스트라이크, 파워. 이게 바로 쟁의입니다. 자, 이 쟁의를 주도하고 있는 쪽은 정반대 쪽이죠. 바로 사회주의 진영.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너무 1920년대 흥행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거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치안 유지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이 쟁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쟁의, 크게 이제 농민들의 쟁의가 있겠고 노동자들의 쟁의가 있겠죠. 농민들의 쟁의를 우리는 소작쟁의라고 하고요. 노동자들의 쟁의를 우리는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갑니다. 소작쟁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농민들이 주도했던 그런 어떤 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쟁의로는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1923년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암태도로 하면 목포 그 앞바다 쪽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 이제 신안군 그쪽인데 대단했습니다. 이 섬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와가지고, 왜냐면 목포에 이제 일제 경찰이 있으니까 계속 시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암태도에 있는 지주, 친일 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주가 이게 소작료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에 저항했던 게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 결국은 이겨요. 이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대라고 하는, 단결이라고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이입니다. 노동쟁이. 자, 이 노동쟁이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뭐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27년도에 만들어져요. 물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농민들도 조선농민총동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야 이게 단결하면 이게 우리가 힘이 세지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서문에 보면 맨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뭔지 아세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 노동자들이 모두 단결해 버리는 순간 와 이거 힘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제가 확인했냐면 옛날에 그 운수조합, 그러니까 이제 큰 트럭들 있잖아요. 짐을 싣는 또는 컨테이너를 싣는 큰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가입되어 있었던 그 노동자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이죠. 그 노동자들이 일시에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니까 왜 그걸 물류라고 하잖아요. 물류, 그죠? 물자가 뭐 부산이나 인천에 이렇게 물자가 딱 내리면 그거를 적재적소에 날라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와, 바퀴가 멈추니까 대단하던데요. 야, 그거 보면서 그때 야, 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순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으켰던 대규모 총파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1929년도에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인데 자, 이 노동쟁이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말 그대로 이게 실천이 돼요. 그대로. 어떻게 실천되냐면 이 원산 총파업을 할 때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국제 노동자들이 이 원산 총파업을 지지해주는 편지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원산 총파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국제연대예요. 국제연대. 이 연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계란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노동자. 뭐 국적, 뭐 얼굴 색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음. 우리는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해서 이 세상의 자본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원산 총파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와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살펴봤는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진영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 물산양령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 문맹 퇴치 운동, 이 운동들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나뉘어요. 세력이 어떻게 나뉘냐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치론자들. 이 자치론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광수. 런닝맨 이광수 말고요. 네. 이광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민족 반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광복되고 나서 끌려가죠.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그런 인물.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변호가 되진 않겠죠. 어쨌건 이광수는 조선이 낳은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우리나라 그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무정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썼고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이라든지 또는 3.1 독립선언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그 초창기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가가 변절했을 때 얼마나 더 무서운지 우리가 참 이광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자, 바로 이런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 자치론자들과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일제를 타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제의 어떤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힘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치론자들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있을 수 없다. 일제히 우리 통치를 인정한다고?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치론자들과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자, 이번엔 사회주의 진영 가볼게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한 쟁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제가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사유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일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어떤 그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다고요. 자,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죠. 자, 이렇게 압박을 해가니까 지금 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으로 막 지금 조여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 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노력 속에서 합법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 두 세력이 바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그게 바로 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좌우가 합작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모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일단 한번 테스트용으로 이 조선민흥회라는 곳에서 좌우 합작을 한번 해봤어.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 한번 해봤어. 손 잡아봤어. 근데 나쁘지 않아. 괜찮았어. 그래? 그러자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선언을 해요. 뭘 선언을 하냐면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정우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한번 활동해 보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좌우 합작이 성사가 됩니다. 그 단체가 바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그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라는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1927년도에 결성되는 조직인데요. 여러분 이 신간회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 앞에 구한말에 있었던 신민회와 신간회 글자가 하나밖에 틀리지 않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구한말 신민회는 애국 개몽 운동 단체고요. 1920년대 신간회는 좌우합작 즉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신간회는 어떤 조직이냐? 일단 이 신간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이상제. 이상제 들어봤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제를 좀 대표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성되었던 바로 이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민족유일당 하나로 이제 합치는
네,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간의 특징이 뭐냐면 공개단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민회와의 차이점이죠.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잖아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지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예요. 일제강점기 이 조직 중에서는 최대, 그렇겠죠. 좌우가 지금 합쳐진 조직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예, 최대의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자매 조직도 있어요. 이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바로 근의회라는 자매단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여성운동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근의회는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간회가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제일 대표적인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을 합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기억해 주세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까지 연력을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일본에서 찍힌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 이 신간회는 해소됩니다. 1931년도에 해소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해소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게 해소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좀 생소하죠? 해소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해체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해체라고 왜 해소예요? 해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해산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해소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해체하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그러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해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 해소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일단 신간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신간회 해소. 1931년도에 해소됐는데 어쨌건 이 신간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민족 해방운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좌우가 손을 잡았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정오해서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이슈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북경에서 여러분들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북경 촉성회. 이거 뭐 사실은 안창호 선생이 좀 주도했던 그런 어떤 조직인데 이런 조직들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지금 합쳐져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지금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신간회라는 게 탄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화두는 뭐냐면 지금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 제1의 목표는 뭐냐면 일제 타도잖아요. 조국 해방이잖아요. 그죠? 이 목표를 위해서 좀 이념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손을 잡자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이것은 이제 30년대, 4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연결되는, 왜냐하면 이념이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남과 북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속에서도 역시 이 신간의 어떤 그 정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간에는 정말 일제강점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일제타도라고 하는 일제저항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정신이 바로 이 신간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관회였습니다.